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4권 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지용. 짙푸른 하늘에 희망이 펼쳐지고 모여든 창가 용자의 머리 위에는 태양이 왕관처럼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전의 막이 열렸다. 새로운 역사의 톱니바퀴가 더욱 크게 돌려하고 있었다. 1969년 5월 3일 도쿄 료코쿠에 있는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제32회 본부총회가 열리고 여기에 모인 동지 2만여 명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야마모토 신시 회장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신시의 늠름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년 5월 3일까지의 1년은 내가 1960년 회장에 취임한 지 만 10년이 되는 총마무리의 1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1년은 제7회 종이 끝나는 1979년까지 그 10년을 향한 출발이며 승리를 위한 도약대가 될 1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학회 세대 수가 702만 7,296세대에 달했다고 말한 뒤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래서 내년 5월 3일까지 750만 세대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전원이 손을 들고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대원이란 법화 홍통이니라. 어서 736쪽 네치란 대성인의 서원을 자신의 서원으로 삼으려는 결의에 찬 박수였다. 신실은 말을 계속 이었다. 포교는 종교의 생명입니다. 포교 없는 종교는 결국 죽은 종교입니다. 돌이켜보면 도사 선생님은 비판과 조소 속에서 75만 세대라는 생의 원업을 성취하셨습니다. 나는 그 뒤를 이어 내년에 도다 전 회장 13주기와 그리고 나의 회장 취임 10주년을 750만 세대로 장식하여 은사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또다시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늘 새로운 결의로 강선유포를 위해 가면이 일어서는 것이 바로 창가의 크나큰 정신이다. 그럴 때 지용의 보살의 대생명이 맥동하여 자신의 경애혁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인생의 영광과 대승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어서 야마모토 신실은 1971년 개교를 목표로 착착 준비하고 있는 소카 대학교의 방침과 현재 학생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각 대학교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흙탕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이야말로 새로운 이념과 사상에 입각한 정말로 새로운 대학에 출연하기를 대망하는 시대적 요구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카 대학교의 가장 큰 특색은 교수는 설령 무명일지라도 청년처럼 왕성한 연구 의욕으로 교육의 목숨을 걸고 진력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핵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테마에 따라서 소카 대학교의 설립 정신에 찬동하는 국내외 인류학자들에게 강의를 부탁할 생각입니다. 나도 공부해서 만약 대학교 당국이 허락해준다면 문학론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렇지만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신실한 학생운동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교수의 정신노세, 권위주의 등에 따른 교수와 학생의 거리감, 대립에 있다고 포착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한 청년 교사가 조슈하기에 있는 쇼카 손주쿠에서 근대 일본의 여명을 여는 원동력이 된 청년들을 육성했듯이 교사의 정열과 혼을 촉발하는 것이 신이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교수와 학생은 서로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학문의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이른바 선배와 후배이며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내 운영도 학생 참여를 실현해 이상적인 학원 공동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중에게 열린 대학교로서 장차 통신교육부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신실은 건학 구상 단계에서 남보다 먼저 통신교육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찍이 단 한 사람도 민중의 요구에 따른 대학교 설립을 생각한 자는 없다라고 무노 톨스토이는 지적했다. 지금 신실은 그 과제에 감히 도전하려 하였다. 야마토 신실은 더 나아가
불교가 동쪽에서 전래된 길인 실크로드의 학술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인간주의 경제도 연구하겠다는 등 소카대학교에 대한 구상을 말했다. 이어서 소카대학교의 기본 이념으로 인간 교육의 최고학부이어라, 새로운 문화 건설의 요람이어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이어라라는 세 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첫째 방침은 인간을 사회 메커니즘의 부품으로 보고 인간성을 무시하는 현대 교육계의 실정에 대해 어디까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지와 창조성이 풍부한 전체 인간을 만드는 대학교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방침은 정체된 현대 문명에서 불법의 생명 철학을 근저로 두고 인간 생명의 한없는 개화를 기조로 한 새로운 문화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방침에 인류의 평화를 표방한 까닭은 새로운 문명 건설도 미래 사회 개척도 평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전란에 말려들게 민중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대 인류가 짊어진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소카대학교는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요새이자 아성이어야 한다고 말해두고자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 우리의 미래는 모두 교육에 달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대학교를 만드느냐가 차세대의 어떤 지도자를 길러내는가를 결정한다. 이것은 그대로 일본,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교인 도쿄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 뒤떨어진 국력을 만회하고자 서구 문명을 급속히 흡수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그 후에 생긴 대학교에도 깊이 침투했다. 신실은 여기에 오늘날 일본 대학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의 진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욱더 시야를 크게 넓혀야 할 시대가 왔다고 신실은 확신했다. 21세기는 국가의 이익 추구에서 인류 이익 추구로, 분단에서 융합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야 할 시대다. 대학교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인류의 행복,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하겠다. 인재상도 또한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흡수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는 높은 이념과 뛰어난 인격을 지니고 기술과 학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신적 기반이 될 확고한 교육 이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불법의 인간주의라고도 해야 할 생명 철학을 그 근본으로 삼은 소카대학교의 탄생이 기대를 받는 이유였다. 여기서 신씨의 말은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현재 학생운동이 기존 대학의 당위성, 또 나아가서는 사회 그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의 저항에 일어나고 있음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청년의 순수한 심정이 일부 선동가나 정치가에게 이용당해 개혁의 이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분열을 거듭해 여러 파로 나누어져 쓸모없는 혼란을 크게 야기하는 것도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은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대로 혼란이 계속되어 악순환을 되풀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학생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일본의 장래를 위해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온대학교 강당에 대형 지붕을 뒤흔드는 큰 박수가 터졌다. 나머지는 대학부 여러분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신실은 이어서 인류 문화 역사상 불법의 의의 그리고 절복과 자비의 관계 등에 대해 말하고 강연을 마쳤다. 신실은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노심초사했다. 6월 말에는 대학 분쟁의 불길이 전국 103개 학교로 확산되었는데 그 발단은 대학교마다 달랐다. 학비 인상이나 학생 해관 권리관계, 권리권 문제 등 다양했다.
각 대학교에서는 당초 각 파에 소속되지 않는 이른바 논섹트의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전국 학생 공동투쟁회의 이하 전공투를 결성하고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 등에 들어갔다. 이에 수많은 학생이 참여 전공투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대학의 봉건적이고 특권적인 체질과 전통, 학생을 배제한 자치 실태 등 현대 대학이 여러 해 동안 안고 있는 병폐의 원인을 폭로했다. 그리고 대학이 국가 권력과 결부해 결과적으로 공예나 인간 억압 등을 초래하는 시스템의 일환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대학 자체에 대한 의문과 모순이 제기되었다. 이는 기성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배구조와 권력자들의 에고이즘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이기도 했다. 동시에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자기 자신 역시 인간을 관리하고 지배하며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가담한 존재라고 자각하게 이르렀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가해자로도 규정했다. 그 기결로 대학 해체와 함께 자기 부정, 자기 변혁 이 테마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으로 눈을 돌려 인간으로서 어떠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들추어내려는 점이 전공투 운동의 특징이며 또 그 점에서 이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테마를 철저히 파고들지는 못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도 오히려 타인에게 자기 비판을 강요하고 공격할 때 증오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그 어떤 대학교도 학교 측은 학생들이 들춰낸 문제에 대해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도 도모하려 하지 않았다.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쳤다. 농성하는 학생들은 힘으로 밀어붙여 몰아내려고 경찰을 불러들인 대학교도 있었다. 그런데 스튜던트 파워, 학생의 힘의 대두는 결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1968년 3월에는 프랑스 파리 대학교 낭테르 캠퍼스에서 대학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급진파 학생들이 강의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학교 측은 그 후 대항 조치로 이 캠퍼스를 폐쇄해버렸다. 그러자 학생들은 5월 3일 현지 시간 카르테 라탄에 있는 파리대학교 소르본 캠퍼스에서 낭테르 캠퍼스 폐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학교 측은 경찰을 불러 학생들을 몰아냈다. 이것이 수많은 학생들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학생들은 카르테 라탄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마로니에 가로수가 실록으로 물든 거리에 화염병이 터져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게다가 경찰이 발사한 체류탄 가스가 자욱했다. 학생과 경찰은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그리고 학생 약 600명이 체포되고 소르본 캠퍼스도 폐쇄되었다. 이것이 드골 정권을 뒤흔들게 되는 5월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후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개선문에 모이는 등 항의 집회가 반복되었다. 이 움직임에 노동총동맹과 같은 대규모 노동조합도 연대를 표명, 전국적인 규모의 엄청난 동맹 파업으로 발전했다. 각지에서 노동자가 공장까지 점거하며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번번이 일어났다. 이러한 스튜던트 파워의 구조는 인간성을 억압하는 사회관리 기구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기존의 사회 가치관을 부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청년의 순수한 마음은 맑은 렌즈처럼 사회에 일그러진 부분을 정직하게 비춰내 가차없이 비판의 화살을 쏜다. 일본에서도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얻는 대신 발생한 인간 소외, 환경 파괴 등을 외면하고 기만적인 번영에 안주하는 기성세대의 감각에 청년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스튜던트 파워의 물결도 결국은 국가 권력에 부딪혀 부서지게 된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해 1월 도쿄 대학의 이시다 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이 경찰 기동대와 이틀 동안 격렬한 공방전을 치룬 끝에 내몰린 일이었다. 도쿄 대학교 분쟁은 작년 1월 인턴 제도 폐지에 따른
등록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일어난 의과대학교의 무기한 동맹휴교가 그 발단이었다. 동맹휴교를 하는 가운데 부속병원의 외국장을 감금하는 사건이 일어나 대학교 측은 학생과 연수생 17명을 처벌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었기에 학생들은 의과대학 건물의 일부를 검거하고 항의하다 6월에는 도쿄대학교의 상징인 야스다 강당마저 점거했다. 학생들은 처벌을 백지화하고 교수회와 단체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즉시 경찰 기동대를 불러 학생들을 몰아냈다. 그것이 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를 계기로 분쟁은 전교생으로 확산되었다. 또다시 학생들은 야스다 강당을 점거하고 이곳에서 도쿄대학의 전공투를 결성했다. 그리고 야스다 강당을 비롯해 공과대학, 진열관, 법과대학 연구실 등이 학생들이 둘러친 바리케이트로 봉쇄된 가운데 해를 넘겨 새해를 맞이했다. 입학시험일이 점점 다가왔다. 1월 17일 오후 11시 대학교 측은 농성을 계속하는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처음부터 학생들은 이에 응할 기미가 없었다. 대학교 측은 경찰청에 기동대 출동을 요청했다. 18일 오전 7시에 정복, 사복 경찰관 약 8,500명이 도쿄대학교 구내에 속속 진입했다. 도쿄대학교 구내의 산시로 연못에는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다. 경찰 기동대원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경찰청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울리는 가운데 소방차와 전경차 등 100대에 가까운 차들이 동원되었다. 경찰청은 학생들의 격렬한 저항에 대비하여 체류탄 1만 발을 준비하고 또 일부 경찰관에게는 권총까지 휴대하게 했다. 야스다 강당을 비롯한 정관 학교 건물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은 반일공계, 일본 공산당 반대 계열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공계 학생들도 의과대학 본관이나 교육대학 건물에 있었는데 이미 모습을 감추고 없었다. 공방이 시작되었다. 감색 헬멧에 감색 제복과 군화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원들이 군에 밀어닥치고 잇따라 봉쇄가 허물어졌다. 쳐들어가는 경찰 기동대도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였다. 학생 50여 명이 농성하는 공과대학 진열관에는 경찰 기동대원 약 500명이 봉쇄를 해제하려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경찰 기동대는 체류탄을 일제히 쏘아대고 물대포를 반복해서 쏘았다. 학생들은 배니어판으로 물을 피하고 날아온 체류탄을 대던지기도 하고 화염병과 콘크리트 파편을 던지며 응전했다. 학생들 중에서는 경찰 기동대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학생 측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해 휴전한 장면도 있었다. 또 진열관 옥상에 있던 한 학생은 얼굴에 체류탄을 직격으로 맞아 중상을 입었다. 학생들이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하구가 직격탄에 맞아 실명하기 직전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경찰 기동대 책임자에게 요청한다. 이 하구를 구출해 주기 바란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저마다 외쳤다. 웃기지 마라. 순직을 각오하고 임무를 맡은 경찰 기동대원들에게는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방자하다고 느껴졌으리라. 경찰 기동대에 스피커가 울렸다. 저항을 멈추고 모두 나와라. 그게 책임자의 답변인가? 학생들은 거듭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결심한 듯 학생들은 스피커로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학우를 구하기 위해 무조건 항복한다. 오후 1시가 지나 진열관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이 백기를 들었다. 뛰어들어간 경찰 기동대원들이 학생들을 포위하고 여학생 3명을 포함해 30여 명을 체포했다. 한편 야스다 강당에서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뚫고 들어가려는 경찰 기동대에게 학생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경찰 기동대는 헬리콥터를 띄워 공중에서 강당 옥상을 향해 체류탄을 투하하고 또 지상에서도 체류탄을 일제히 쏘아댔다. 그리고 소방차 물대포로 체류액을 넣은 물까지 뿜어댔다. 그 상황을 도쿄대학교의 가토 이치로 총장 대행은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린 침통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28일 저녁 때까지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공과대학 진열관과 법과대학 연구실 등 23개의 교실과 연구실의 봉쇄가 잇따라 해제되었다. 그렇지만 야스다 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은 해산시키지는 못했다. 날이 저물어 위험이 커진 까닭에 봉쇄 해제는 이튿날 아침으로 미루어졌다. 경찰 기동대는 학교 구내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19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기동대는 야스다 강당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일에 들어갔다. 소방차 물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당 안으로 들어간 경찰 기동대는 사물함, 책상, 의자 등을 쌓아 만든 바리케이트를 전기 드릴과 절단기로 잇따라 제거했다. 강당 안에서도 체류탄이 발사되었다. 학생들은 하얀병, 돌, 죽창 등으로 응전했지만 2층, 3층, 4층으로 점차 봉쇄가 허물어져 옥상으로 쫓겨 올라갔다. 오후 4시가 지나 강당 옥상으로 몰린 학생들은 돌 던지기를 멈추고 인터내셔널 운동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소리에 맞춰 좌우로 빨간 깃발이 흔들렸다. 스피커를 통해 학생 대표가 비통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우리가 왜 투쟁을 그만두지 않는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기동대는 야스다 강당 옥상으로 계속해서 강당 시계탑 위로 뛰어 올라갔다. 학생들은 잇따라 체포되었다. 옥상에 세워진 빨간 깃발도 제거되었다. 이로써 1968년 7월 이후로 약 반년 만에 학생들이 봉쇄한 야스다 강당이 마침내 해제되었다. 이날 태거 불응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 학생은 여학생 13명을 포함해 375명이라고 발표되었다. 또 전날인 18일부터 국철, 지금은 JR, 오차노미지역 주변에는 도쿄대학교 투쟁을 지원하려는 반일 공개의 학생과 경찰 기동대가 충돌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해방구를 만들고자 책상과 의자를 길게 쌓아 올려 바리케이트를 치고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이로써 그 일대는 자동차와 상점가의 유리문, 간판 등이 파괴되고 전철도 멈추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야마토 신이치는 텔레비전 뉴스로 이런 상황들을 보았다. 그리고 18일 아침 이후로 학생들과 경찰 기동대원들 그 어느 쪽에서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계속해서 기원했다. 신이치는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기 며칠 전 저녁에 도쿄대학교 구내를 둘러보고 야스다 강당 바로 근처에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이 지나도록 강당 안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이 몹시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구내 곳곳에는 학생들이 수십 명씩 긴 막대기를 들고 모여 있었다. 강당에는 헬멧을 쓰고 수건으로 입을 가린 몇몇 학생들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몇 분 동안일까? 신이치는 멈춰서서 강당을 보았다. 식사나 목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개혁을 위해 어떤 전망을 그리고 있을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신이치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학생 2~3명이 강당에서 나왔다. 신이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보려 했다. 그렇지만 동행한 간부가 팔을 잡아 끌며 제지했다. 신이치도 만에 하나 말썽이 생기면 안 되겠기에 말을 삼켰다. 기동대가 야스다 강당의 봉쇄를 해제한 19일 일요일 이날 교학부 임용시험을 오후 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시했다. 야마토 신이치는 이날 도쿄 스미다 해관과 가스시카 아우토 해관을 방문해 응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아다치구에 증식하고 있는 해관을 시찰한 다음 본교구에서 열리는 메이지 대학회 결성식으로 향했다. 차 안의 라디오가 도쿄대학교 야스다 강당에서 벌어진 공방전 사항을 전하고 있었다. 신이치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다. 오차노미즈 방면에서 도쿄대학교 쪽으로 들어가 그 주변을 돌아줄 수 있겠는가. 차로 접근 가능한 곳까지만이라도 좋으니 가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차노미즈 역 주변은 학생들이 해방구를 만들려고 돌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봉쇄한 까닭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도쿄대학교가 있는 이 지역 중심 일대의 도로도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군중으로 매우 혼잡했다. 뉴스는 학생들과 경찰 기동대 양쪽에서 꽤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씨는 가슴이 몹시 아팠다. 모두 미래를 담당할 소중한 보배인 청년들이다. 또 농성하는 학생들 중에 대학부 멤버나 학회원의 자제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런 사태를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동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무렵 도쿄대학교 군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옥상에서 계속 돌을 던지는 학생들이 저항을 멈추고 정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야스다 성이 함락되는 순간이 닥친 것이다. 메이지 대학교 결성식장에 신씨가 도착한 때는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50명 정도의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정말 숙고가 많습니다. 도쿄대학교뿐 아니라 메이지 대학교가 있는 오차노미주 주변도 상태가 심각하군요. 지금 보고 왔습니다. 운동이 미로에 들어서고 말았군요. 그리고 나서 신이치의 도사로 근행을 한 뒤에 간담을 시작했다. 한 학생이 질문했다. 혁명가로서 끝까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한 멤버뿐 아니라 참가자는 모두 인간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인간의 양심이 정의의 길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동맹휴학을 하고 대학교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혁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또 학생 시절에는 혁명을 말하지만 졸업 후 취직해 셀러리맨이 되면 기업 논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억압하는 측의 한 톱니바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명의 이상을 관찰해야 하는지, 이 점이 수많은 대학부 멤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겠다. 신씨는 멤버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혁명이라면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과 같은 선입관으로 생각해버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혁명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얕은 생각입니다. 강목을 휘두르는 폭력혁명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또 그런 혁명 가상은 이미 과거의 영웅일 뿐입니다. 나는 청년들 중에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절대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어조였다. 모두 그 말에서 신씨의 심정을 느꼈다. 제정 러시아 시대나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구제도 시대에는 소수 지배자가 온갖 영화를 독점하는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다원화되었습니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순과 불합리를 느끼면서도 기존 질서를 안정시킨 다음에 번영을 기대하자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현대사회를 단순히 폭력으로 혁명하겠다는 구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공투가 제시한 최대 테마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이기주의를, 더 나아가 자기 내면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필요한 것은 권력의 인간의 마성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신실은 단언했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마성을 타파하고 인간성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드는 길은 불법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본적인 미혹인 원품의 무명을 끊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대성인께서는 원품의 무명을 자르는 이 검은 이 법문보다 더함이 없느니라 어서 99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으로 내면에 있는 부처의 대생명을 열어 인간 자신을 변혁하는 광선유포 없이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광선유포란 한 사람의 인간혁명을 기축으로 한 총체적인 혁명입니다. 불법의 생명 존엄 천리와 자비의 정신을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확립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의학, 법률, 다양한 제도 등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로 만드는 일이 광선유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불법자는 현실 사회에 대해 눈을 감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한 멤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인실은 계속해서 말했다. 결론을 말하면 한 인간의 생명을 변혁하는 절복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점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무혈혁명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을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사회에서 실력을 쌓아 신뢰를 거두는 일이 절복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아직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혁명입니다. 이것을 이룩해 새로운 시대를 구축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쏟았다. 멤버들의 얼굴은 신시대 건설이라는 결의에 불타 빛나고 있었다. 시인간혁명 제14권 30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스컨이었습니다.